네, 안녕하세요. 백모TV 상징의 탄생 제9탄. 오늘은 지구 이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뭐였냐면, 저희 나라 이제 역사 교육을 좀 제대로 해보자, 정상화해보자 라는 뜻에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저는 한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사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이걸 느꼈거든요.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세계사는 인류가 6만 5천 년 전쯤에 6만 5천 년 전에 이걸 이렇게 보통 써요. 이게 천이고 YA가 연을 얘기하죠. 6만 5천 년 전쯤에 그 나일강 혹은 뭐 홍해를 건너서 아프리카부터 나와서 지구 곳곳에 퍼져나가게 살게 된 이야기에서 세계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나라 세계사 책을 보면 약 5천년에서 6천년 전쯤에 고대 문명에 등장해서 세계사가 시작해요. 그러면 이 앞에 어떻게 인류가 지구 곳곳에 퍼져나가서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아닌 거죠. 그냥 저희 나라 세계사에 의하면 학생들한테 어린애들한테 가르치는 세계사에 의하면. 그래서 거기서 열받아서 이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6만 5천 년 전쯤에 나일강을 따라서 나올 때 이제 저희의 지금의 유전자 다양성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그 당시 전체 인구가 한 13,000명에서 15,000 정도에 불과했다. 전 세계 인구라는 건 이제 아프리카 인구. 저 그때는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에서만 살았으니까. 튀어나온 사람들의 규모는 대개 1000에서 한 2000명 정도가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세계 인구, 즉 그 당시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약 한 6분의 1, 뭐 10분의 1 정도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이 사건을 영화 제목이죠. 나중에 이게 워낙 유명한 말이 돼가지고 영화 제목을 여기서 땄어요. 근데 그 영화는 전혀 인류진화과학과 상관이 없는 영화죠. 메릴 스트립 주연했나?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Out of Africa. 그러니까 아프리카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OOA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지구 곳곳에 퍼져나가서 살게 되는 그 과정을 지구 이민, peopling the earth라고 부르죠. 지구 곳곳에 퍼져나가서 살게 되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동사로 썼어요. peopling the earth. 멋있죠? peopling the earth. 그런데 저는 이걸 그냥 지구 이민 혹은 지구 정복. 지구 정복이라 그러면 좀 너무 교만한 것 같고, 인류가 아프리카로부터 나와갖고 지구 전체로 이민을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나오자마자 인간이 나오자마자 네안데르탈과 혼혈부터 시작을 해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 그 네안데르탈과 혼혈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 흔적이 우리 유전자 안에 남아 있어요. 272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네안데르탈과 혼혈을 한번 보시면 여기 그 시계같이 생겨 있잖아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이남의 사람에서는 뭔지 모르는 그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고인류, 옛 에인션트 호모죠. 그러니까 현생 인류 말고요. 근데 이게 뭔지 정체 몰라요. 그게 한 2% 돼요. 사하라 사막 이북 전 세계 모든 사람에는 이게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온 그림이거든요. 되게 이제 되게 평균을 내면 2.5% 정도 돼요. 네안데르탈 유전자. 근데 이제 전에 보시면 네안데르탈의 사촌이 있었죠. 데니소바라고. 데니소바 유전자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추가로. 그게 한 4, 5% 플러스 다시 한 4 내지 5%의 데니소바 유전자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저 사람들도 그래요. 여기 근처 뉴기니아 이런 분들이 이쪽
그 유전자를 또 추가로 갖고 있어요. 현생 인류랑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유전자 믹스가 일어난 케이스죠.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이제 273페이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좀 이해하기가 좀 약간 난해한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인류가 진화를 해서 진화를 해서 여기로 이제 데니소바가 갈라져 나갔고, 여기에 처음에 네안데르탈이랑 인류가 갈라져 나가죠. 여기 한 70만 년 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생 인류 쪽이에요. 현생 인류가 나와갖고 흩어져서 뭐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 여기 맨 유럽에서 사는 사람, 아시아에서 사는 사람, 이건 진화랑은 상관이 없죠. 오스트레일리아,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인이 갈린 거는 대개 한 4만 년 전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한 6만 년 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하라 사막 이남에 이제 사는 이제 오리지널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이게 한 6만 5천 년 전. 요 포인트가. 그럼 이제 요 포인트 갈라진 게 요게 한 4만 년, 요거가 6만 5천 년에서 7만, 요게 6만,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여기는 이제 네안데르탈과 현생 인류가 갈라진다니까 이게 한 70만 년 전이고,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과 이게 네안데르탈이거든요. 데니소바가 갈라진 거니까 요게 한 3, 40만 년 전이에요. 이제 요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납작하게 그려놓으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네안데르탈 그 유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럼 가만히 보면 유럽인한테는 저 위에 한 번만 건너가요. 오히려 유럽인한테 덜 건너가요. 그리고 아시아인한테는 유럽인한테 한 2번쯤 건너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나왔을 때 한 번 건너오고, 중간에 한 번 건너오고,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유럽인과 갈라진 다음에 또 한 번 건너와요. 그리고 데니소바는 이게 아시아인한테는, 요게 아시아인이죠. 요게 유럽인이고, 데니소바는 요쪽에만, 오스트레일리아 쪽에만 한 번 더 건너가죠. 그러니까 이게 중첩적으로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유전자에. 이게 스반테 페보가 밝힌 그겁니다. 스반테 페보는 전에도 이제 너무 유명한 학자라서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그 사람 이름은 스반테 페보에 의하면은 데니소바와의 교잡 현상은 딱 한 번 일어났고, 그것도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나 뉴기니아 사람들, 네안데르탈과의 교잡은 반복해서 일어났다라 그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아요. 274페이지 그림 6-3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당시에 그 네안데르탈의 그 서식지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서식 환경을 보면 네안데르탈 인류가 처음 나와가지고 중근동 지방에서 섞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안데르탈이랑. 그 다음에 유럽으로 퍼져 들어가면서도 섞일 수밖에 없고, 밑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면서도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위로 아시아 쪽 이동하면서도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안데르탈과의 혼혈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과 식생이나 환경이 너무 달랐어요. 그러려면 우선 가장 극적인 게 해수면이거든요. 해수면이 어떻게 달랐나를 보려면 이게 339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339페이지에 이게 해수면 그림 6.40이죠. 640 그림인데, 이게 여기서 가만히 이 그림의 뜻이 뭔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여기 그림엔 35,000년 전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35,000년 전에 지금보다 해수면이 한 60m 낮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빙하에 의해서 물이 땅 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바다 좀 더 작겠죠. 염도도 좀 높았을 거고. 해수면이 이 정도 낮고, 그리고 한참 빙하가 제일 극심해진 게 25,000년 전, 이걸 before present라 BP라 그러죠. 지금으로부터 25,000년 전에서 15,000년 전까지, 이거를 빙하가 제일 극심한 시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last, 최근, glacial, 빙하, maximum, 최근 빙하 최대
구간인데 저는 이걸 극빙기라고 불렀어요. 최근 극빙기. 혹은 그냥 극빙기라고 불렀어요. 빙하가 극에 달했다 이거예요. 그 시기에. 극빙계가 한 130m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도 낮아진 거냐? 그 아래 그림 보시면 알아요. 6, 4일에 보면 여기 보면 동해나 태평양은 좀 퍼런 색깔인데 저기 서해 쪽은 희묵그레야죠 색깔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는 서해가 없는 거예요. 100m, 110m, 120m, 130m 정도 수면이 아래로 내려가면 서해는 없어져요. 남해도 거의 대부분 없어져요. 동해도요. 물길이 요 아래 대한해협에 조금 드나들고요. 저 위에 보시면 지금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에 스가루 해협만 조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동해도 바닷물이 많이 못 드나들고 찝찝한 민물과 바닷물이 이상하게 혼합된 그런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담함호라 그러는데 소금기 있는 민물 호수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환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서해가 전부 다 땅이 되고요. 이 서해 한가운데로 큰 강줄기가 다 모여서 흐르겠죠. 황하도 모여서 흐르고 뭐 폐수, 해수, 압록강, 뭐 대동강, 저기 한강 이 모든 강이 다 모여서 이 서해 한가운데 무시무시하게 흘렀을 거라고요. 자, 이렇게 당시에는 완전히 이제 이 빙하기 때는 완전히 이게 뭔가 좀 다른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서해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는 65,000년 전이 아니라 극빙기 때 25,000년 전에서 15,000년 전 사이에요. 인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요거보단 조금 낫었겠죠. 그러나 인간이 처음 나왔을 때 이미 극빙기를 향해서 65,0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나왔을 때 이미 극빙기를 향해서 치닫고 있던 시점이란 말이죠. 이미.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어떤 상황인지는 289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 환경이 이게 되게 이제 이 극빙기 혹은 그 이전의 그런 건데 가만히 여기 보시면 좀 이상해요. 그림 설명이. 우선 첫째 한대숲 보니까 한반도 아시아 전체 유라시아 대륙에서 한대숲이 제일 발달한 데가 한반도 언저리가 돼요. 여기 좀 보라색 나타난데. 그 다음에 온대숲 제일 많이 발달한 데가 지금 타이완 언저리하고 일본 열도예요. 무슨 말씀? 이거 저 미국 그림이에요. 미국의 국립기관의 그림을 제가 조금 변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열대우림 지금보다 확 쭈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온대숲 그러면은 지금 어디 광동 홍콩 언저리에서부터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 이 하늘색 지역은 뭐야? 그러면 매머드 스텝 혹은 온대 스텝이에요. 풀밭이에요. 그냥 굉장히 건조한 풀밭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 가운데 한참 차지하고 있는 이 짙은 카키색 연두색 비슷한 색깔은 뭐지? 이게 사막인 거예요. 사막이 이렇게 컸어요. 점점 커져요. 나중에 극빙기 가면 너무 가물어져 가지고 회색 위에 있는 회색은 빙하고. 그러니까 이 빙하기라는 게 그냥 얼음으로 물이 다 갇혀버리기 때문에 먼지 많아지고 먼지 농도가 지금보다 수십 배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 강우량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막 떨어지고요. 따라서 그 모든 곳에서 사막이 발생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저기 뭐 맘모스 스텝이라는 애가 나와. 이게 뭐지? 그러면 맘모스 스텝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인간이 어떻게 움직였냐 당시에 이걸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맘모스 스텝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우리 내부에는 소개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맘모스 스텝에 대해서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은 무슨 지금 저기 어디야 시베리아 위에 있는 툰드라 같은 거라고 착각을 해요. 전혀 달라요. 맘모스 스텝 툰드라는요 완전히 이거는 뭐 짐승이 고급진 짐승이 살 수가 없는 아주 척박하고 좀 이상한 땅이에요. 맘모스 스텝은 그렇지 않습니다. 30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툰드라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축축한 이끼류가 살기가 좋은 거예요. 밑에 동토가 있는데 동토 위에 이끼층만 쌓여갖고 계속 썩어가면서 계속 이끼류만 이렇게 많은 그런 땅이에요.
반면 맘모스텝은 그게 아니라 동토가 깊게 녹아요. 건조해요. 그래가지고 동토가 깊게 녹아요. 지금도 알래스카의 서남쪽 땅 비탈에 맘모스텝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동토가 깊게 녹으면은 거기에 온갖 아름다운 풀과 그리고 그 쌍떡잎 식물들이 영양가 풍부한 그런 게 많이 자라나요.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옆에 그 옆에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저기 뭐야? 잠깐만요. 이게 몇 페이지냐? 예, 309페이지 그림이네요. 309페이지에 보면 이게 그 밥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맘모스가 죽어가지고 얼음 속에 갇혀져 있다가 이제 시베리아 같은 데서 발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발굴이 돼가지고 이 밥통을 해부려 보면은 지금 시베리아에서 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양가 많은 풀이 밥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풀, 쌍떡잎 식물 이런 게. 또 당시에 살고 있었던 들소를 밥통을 까봐도 그렇다고요. 지금 지금 툰드라는 술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는 게 형편없어요. 저 시꺼먼 거 많이 먹잖아요. 절반 이상을 이끼로 먹고 산다고요. 술록 보면. 그러니까 맘모스를 지금 만약에 툰드라에 갖다 놓으면 못 살아요. 영양가가 없어갖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과 달리 훨씬 더 건조하니까 땅이 깊게 녹는 거예요. 이 눈 같은 게 많이 못 쌓이고 그런 상태에서 땅이 깊게 녹으니까 군데군데 수분이 있는 데에는 무지하게 영양가 풍부한 풀이 자라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게 맘모스텝이라고 하면 이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초식 동물들이 살았던 거죠. 그 영양가가 그렇게 풍부하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인류가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아프리카로부터. 그래가지고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한번 보시죠. 그 스토리를 그냥 한눈에 요약한 그림이 279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그림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전 세계의 자원봉사자들 뭐 계속 받고 있으니까 지금 벌써 한 80만 명 돼요. 자원한 사람들로부터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전체의 유전자 경로규명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제노그래픽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이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자원을 많이 할수록 점점 더 정확해져 가고 있죠. 거기 최근 그림을 제가 약간 수정한 거예요.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까만 걸로 아프리카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중근동이 근거지가 돼요. 근거지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근거지에서 1, 2만 년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서 바로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같은 이 위도를 맞춰가지고 따뜻한 지방을 노리고 이게 저거잖아요. 그 오렌지색. 같이 튀어서 5만 년 전에 이미 오스트레일리아에 들어가 버려요. 이걸 저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일부가 동남아에 남아가지고 3만 5천 년 전에 일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져서 보이죠? 그리고 일본에 있던 사람들이 또 일부가 한 2, 3만 년 전에 튀어나와가지고 홋카이도 거쳐서 그때는 다 빙하로 연결돼 있으니까 홋카이도 거쳐가지고 저기 어디야 동북아시아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티벳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티벳에 사는 사람들의 주축이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또 일부는 올라와가지고 저기 어디야 그때는 이 알래스카하고 시베리아하고가 연결된 땅덩어리니까 이 해수면이 낮아서 베링기아에 들어가 살다가 아메리칸 인디안 흐름의 일부가 돼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이야말로 가장 활발하게 여행을 한 정복자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면 일본인 쪽 빼고 일본의 조몽인들, 원래 일본의 토착민 빼고는 뭐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으로 살고 뉴기니아 원주민 살고 하니까 뭐 우리가 별로 기여한 바가 없지 않나 이런 그 착각을 가지고 쉬운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제일 용감하게 제일 빨리 움직인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좀 더 머물렀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동아시아 사람들이 한 움직여가지고 베이징 근처에 도달한 게 이게 녹색선이에요. 4만 년 전쯤에 베이징 근처에 도달해요. 동아시아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로 4만 년 전쯤부터 요 노란 선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유럽 들어가고 서유럽 들어가고 이 지금 러시아를 가로질러 가지고 이쪽 베링기아까지 들어가죠. 베링기아 사람들 모이기 시작하는 게 이미 그러니까 알래스카 아래 이미 3만 년 전부터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6만 5천 년 전에 나와서 베링기아에 3만 년 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리고 6만 5만 년 전 뭐 이럴 때 이미 오스트레일리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게 어떤 종류의 동물 혹은 존재인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베링기아에 살던 사람들이 베링기아 그 생명피난처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 극빈기 때 베링기아도 엄청나게 가물어지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 살기 좋은데 딱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게 지금 알래스카의 동남쪽 바닷속에 있는 부근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때는 해수면이 한 130m 낮으니까 알래스카의 동남쪽 바다, 그러니까 아니 서남쪽 바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남쪽 바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북미의 빙하가 주춤했던 시기, 즉 14,000년, 15,000년 전, 요때 아메리카로 들어가요. 아메리카로 들어가서 1000년 만에 안데스 산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한번 덮어볼까요? 덮어보면 아까 당시의 식생과 그 맘모스텝에서 쓴 얘기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그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음번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은 아까도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도 우리가 그 279페이지 그림에서도 보았듯이 먼저 움직였어요. 중군동에서부터. 먼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였겠냐 상상을 해보면 여기 저기 뭐 호르무즈 해협이 그때 어떻게 생겼을까? 그때 이제 6만 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60m 정도 해수면이 낮거든요. 그러면 288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그 가운데에 있는 진한색이 그 당시의 해안선이에요. 이렇게 갈대밭 같이 이렇게 뭐 잡아먹고 살기가 좋았겠죠. 이것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하구에 어마어마한 갈대밭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때는 그게 더 발달해 있던 거죠. 뻘흙과 갈대밭이. 그러니까 당연히 먹을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 따라서 움직여서 인도로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가는 거죠. 인도네시아까지 거기서 따라 내려서 인도 내려와서 인도네시아까지 가면 그때 인도네시아 어떤 상태냐? 292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이랑 많이 달라요. 292페이지에 보시면 6만 년 전 동남아시아 일대 해안선이라 그러는데 바다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옅은 색깔은 지금은 바다지만 그땐 땅이었던데요. 이거를 알아두세요. 이거 순달랜드라 그래요. 순달랜드.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랑 연결은 안 돼 있는데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뉴기니아가 그때는 오스트레일리아랑 연결돼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의 맨 동쪽 섬에서 그러니까 땅으로 연결된 맨 동쪽 부분에서 뉴기니아로 불과 한 2-30km 뗏목으로 건너뛰면 그때부터는 뉴기니아는 그냥 오스트레일리아랑 연결돼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는 뭐 동남아시아 그쪽 부족 그러면은 뭐 굉장히 뭐랄까 원시적인 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시계를 타고서 만약에 6만 년 전, 5만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용감하게 지구를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벌써 5만 년 전 이전에 아마 한 5만 5천 년 전쯤에 이미 오스트레일리아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그림 283페이지에 나오죠. 이미 오스트레일리아 293페이지. 예. 이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각 그룹이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보면 약간 좀 굉장히 후진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6만 년 전 돌아간다. 시계 타임머신을 타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어디야 중군동에 있는 근거지에서부터 가장 용감하게 먼저 지구 정복을 향해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출발해서 순식간에 한 5천 년 만에 동남아를 가로질러 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딱 뉴기니아 거쳐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죠. 근데 이 그룹이 이렇게 맹렬한 여행자 근성이 있다 보니까 이 동남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대형 사고를 쳐요. 이 그룹 중에. 그게 이제 295페이지에 나오죠. 대형 사고 친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일본인의 한 절반 가까이 형성하고 있는 옛 일본 토착인들, 일본 열도 토착인들이에요. 조몽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조몽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려 35,000년 전에 일본에 들어가요. 일본 열도에 조몽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갔겠냐 보면 이제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어떤 가설인데 295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타이완이 거의 접경이에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쪽으로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땅이 많이 나와 있어요. 동쪽으로. 해수면이 낮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검은 선이 이게 크로시오 난류인데 크로시오 난류의 메인스트림이 지금은 A선이에요. 근데 땅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B선으로 이동한다고요. 여기까지는 국제학술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빙하기 때 크로시오 난류의 메인스트림은 B선이었을 것이다예요. 그럼 B선이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키나와 열도를 바로 끼고 가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필리핀 위쪽이나 어디 타이완 해안쯤에서 뗏목을 타면 크로시오 난류를 타고 오키나와 열도를 계속 통통통통 건너뛰어서 일본 큐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35,000년 전에 해냈다고요. 조몽 사람들이. 그게 최강의 여행자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홋카이도까지 관통해서 거기 홋카이도에서 어디에 사할린 건너가지고 저쪽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위, 하바롭스크 위로 해서 이쪽으로 건너뛴 거죠. 동아시아 위로 건너뛰어서 동아시아를 다시 서쪽으로 가로질러서 이 사람들이 티벳에서 빙하가 완전히 녹은 다음에 티벳으로 올라선 게 한 9,000년 전쯤 돼요. 8,000년, 9,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티베트인들의 주축을 이룬다고, 유전자 패턴으로 보면. 그러니까 엄청난 여행자들이에요. 개척자들이에요. 만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돌아다녔는지 우리가 279페이지 아까 원래 그림으로 다시 가보죠. 279페이지 그림 보면 여기 보다시피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오렌지색이거든요. 오렌지색 처음에 맨 아래 메일은 오스트레일리아로 들어가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만 년 전에서 5만 년 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나오자마자 움직인 사람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 근처에서 오렌지선이 좀 갈리죠. 그래가지고 이 동남아 근처에서 갈린 사람들이 약 3, 4만 년 전에 일본 열도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일본 열도를 위로 가로질러 올라가서 둘로 갈려서 하나는 베링기아로 들어가고 하나는 지금 보면 바이칼 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칼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에 빙하기 끝난 다음에 티벳을 개척한 티벳 개척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한 말씀을 올릴게요. 얼마나 경이롭냐면 이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중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낙오라 그럴까 스스로 고립돼가지고 갇혀버린 케이스도 있어요. 6만 년 동안 갇혀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게 297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보죠. 여기서 보면 이게 인도 아대륙이고요. 이게 버마고 이게 여기 벵갈만이잖아요. 벵갈만에 보면 이렇게 안다만 제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센티넬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은 특징이 뭐냐면 1년에 워낙 물결이 세갖고 인도양 몬순 기후 물결이 세서 1년에 한 2달만
이 섬 주위에 배들이 접근할 수 있어요. 그나마 배도 섬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이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고요. 산호초에 통로가 비밀스러운 통로가 있어요. 이 안으로. 요 안으로 통로로 접근해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1년에 2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호초 안에 들어가면은 물이 엄청 얕아지면서 이제 그 산호초가 방파제 역할을 해서 바다가 이제 잔잔해지고 그 센티넬 섬에 한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는데 완전히 석기 시대로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이 안에는 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트를 장대로 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장대가 닿지 않는 곳에는 보트를 못 밀고 들어가요. 밀고 다니면서 이제 물고기 비슷한 것도 이렇게 창 같은 걸로 던져서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살아요. 한 300명이. 근데 무지하게 싸나워요. 자기 섬으로 표류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요. 그래가지고 인도 정부가 1996년까지는 이 사람들과 접촉을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창에 맞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사진 찍던 사람들이. 1996년에 접촉을 끊어요. 접촉을 끊고 포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6만 년 동안 살아온 스타일 고스란히 계속 살게끔 내버려 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6만 년 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밖으로부터의 일체의 접촉을 이제 인도 정부가 끊은 상태죠.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2004년에 수마트라 섬에 그 쓰나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관찰을 해보면 이 섬에서는 희생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원시부족 특유의 어떤 그런 영적 능력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동물적 본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에, 덮치기 전에 대피했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돼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지금 6만 년 동안 이 섬에서 고립해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립해서 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잠깐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인류가 6만 5천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지구를 지구 방방곡곡으로 이민해가는 과정, Tippling the Earth라는 건 참으로 경이로운 과정인데 우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이로운 그 민족에 속해요. 아까 그게 뭐였죠? 우리 잠깐만요. 제가 몇 페이지였더라. 그 당시에 식생인데 289페이지였네요. 그 당시 그 식생에 보시면 한반도 일대가 거의 아마 바이카로스 부근 빼고요. 바이카로스 부근은 너무 작으니까 제가 특별히 표현을 안 했는데 바이카로스 부근도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을 거예요. 한대 식물이 여기로 다 한반도로 피난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북극권에서만 자라는 식물이 제주도 한라산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돌매화라는 식물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때 한반도로 피난 와서 그때는 땅이 제주도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제주도까지 내려갔다가 제주도에 갇혀버린 거예요. 한라산에. 그러니까 못 올라간 거죠. 퇴각을 못하고 한라산이 기후가 추운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적응해서 사는 거죠. 돌매화가. 즉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한대 숲이 제대로 발전한 거의 동아시아의 유일한 지역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25,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15,000년 전, 25,000년 전. 그러니까 이때 우리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호랑이, 담비, 표범, 곰 이런 한대 숲을 좋아하는 동물은 전부 한반도에서 디글디글 살았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그때 들어와서 한반도 일대를 누비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화살 한 발, 투창 한 발에 목숨을 건 아주 노련한 사냥꾼이 이끄는 집단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한민족의 선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군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좀 달라요. 뿌리가 훨씬 높게 올라간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스크를 봐도 그렇거든요. 바스크도 뿌리의 하나가 깊은 뿌리 쪽이 이 빙하기 때 그 지역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에요. 바스크도. 그러니까 굉장히 뿌리가 깊게 올라가는 종족이거든요.
이렇게 어떤 특별한 생태 환경이 구축이 돼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다가 이게 나중에 서해가 물이 차오르면서 반도가 돼버리고 남해가 물이 차오르면서 바다가 되니까 한반도는 반도가 돼버리고 한반도일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눌러 앉아가지고 그게 민족의 뿌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과학적으로 해야지 무슨 뭐 동의가 어떻고 무슨 뭐가 어떻고 이거는 아니올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 민족의 뿌리까지 포함한 그 왜 민족의 뿌리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가를 유추할 수 있는 이제 그 좀 더 활발한 아까 우리가 이제 200 그렇죠? 그 인류 진화 인류 지구를 펼쳐나가게 된 그 그림이 있었잖아요. 279페이지 그림. 그 그림에 맞춰 가지고 여기에 279페이지 그림에 녹색 선과 노란색 선이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